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86부 세기의 미스테리 마신이 암살사건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1870년 8월 난징에서는 굉장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텐진 교환의 여파로 인해서 지게총독 중국번이 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자, 그러자 이용장과 좌종당을 비롯한 한족 군벌들, 이 사람들은 불만이 굉장히 크게 폭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들의 불만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냐? 사실 이 한족 군벌들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장강 이남 지역이잖아요. 회군, 상군, 초군 다 이 장강 이남 인근 지역에서 이제 세력을 키웠고 태평천국과 염적토벌을 통해서 성장을 했던 사람들인데,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장강 이남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양강총독 자리에 원래 증국번이 있었다가 증국번이 지게총독으로 영전을 하면서 요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이용장도 아니고 좌종당도 아닙니다. 엉뚱하게도 누가 왔냐면은 회족 출신의 마신이가 관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마신이라는 인물은 한족도 아니고 만주족도 아니고 회족이에요. 그런데 청조정에 아주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이슬람 신자라는 점도 특징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용저하고 과거 동기생이라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좌종당이 신장 지역으로 가서 회족들을 토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좌종당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마신이가 양강총독으로 왔다. 좀 꺼림직하죠. 그리고 이용장 입장에서도 야, 하필이면 자기 그 과거 동기생이 따지고 보면 자기 상관 자리로 들어온 거잖아요. 역시 그것도 좀 이제 꺼림직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해서 양강 총독 자리를 마신이한테 뺏긴 상황에서 만약에 증국번이 실가기로 당한다면은 한족 군벌들은 그 세력 기반을 모두 잃게 될 우려가 있었다라는 거죠. 마신이가 임명된 양강 총독 직위는 강서성, 안희성, 강소성 이렇게 세 개의 성을 아우르는 지역이었고, 민정과 군정을 총괄하는 그야말로 지방의 요직이었습니다. 게다가 양강총독이라는 자리는요, 화중 지역의 무역을 통괄하는 남양통상 대신 자리도 겸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지방 총독들 중에서는 굉장히 끝발이 센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수도권을 관리하는 지게총독 다음 자리가 양강총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지게총독이 경기도 관찰사, 그리고 양강총독이 아마 평안도 관찰사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자, 이미 이렇게 양강 총독 자리를 마신에게 뺏긴 이상 증국번마저 실각을 한다면은 한족 군벌들로서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좌종당하고 이용장은 난리가 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좌종당은 이거 우리가 무력 행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불리한 판세를 엎어야 된다. 뭔가 우리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좀 다소 이제 과격한 발언도 합니다. 뭐 실제로 행동에 옮기진 않았지만요. 그러나 이용장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은 좀 신중히 상황을 지켜봅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용장은 증국번의 제자잖아요. 근데 그 제자인 이용장이 왜 이렇게 신중론을 또 펼치냐? 이용장이 생각에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태평천국에 이어서 염적들의 난까지 겪고 난 직후라서 이미 민심이 완전히 도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천하대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거는 딱 봐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높으신 양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권력 투쟁인데, 이런 걸 일으키면 과연 천하 민심이 우리를 호응을 해주겠냐 이거죠. 따라서 이용장은 성급한 무력 행사보다도 뭔가 정치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만한 그런 좀 기가 막힌 사건이 때 맞춰서 일어나주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그런 거를 좀 이제 학수고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 정 필요하다면 그런 사건을 만드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진짜 공교롭게도 정말 타이밍이 딱 맞춰가지고 이용장이 간절히 원하던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란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한 가지가 터지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양강총독 마신이가 난징의 교련장에서 장문상이라는 인물한테 살해를 당한 엄청난 초유의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 이 무려 총독직위에 있는 마신이가 그것도
밤중에 제가 암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암살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왜냐면은 밤중에 몰래 기습을 당한 것도 아니고 백주 대낮에 그것도 교련장이에요.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백색 테러를 제대로 당한 건데요. 이 사건은 너무도 파장이 커가지고 만주 조정은 물론이거니와 서태후까지도 그야말로 깜놀을 해가지고 한동안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야말로 진짜 당 시대에 한 시대를 흔들었던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 장문상은 도대체 누구이며 그는 왜 양강 총독 마신이를 살해를 했는가? 좀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정말 미스테리예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게 참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이었거든요. 이 장문상은요, 하남성 여양 사람입니다. 한족이죠. 태평천국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태평천국이 몰락을 하자 장문상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때 장문상이 좀 이제 태평천국에서 활동을 하다 돌아왔으니까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겠죠. 그 시간이 지난 상태 동안에 이변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장문상의 집과 재산 안에는 오병섭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뭐지 사기를 쳤는지 어쨌는지 강탈을 해간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장문상이 당시 절강성에 순무로 있었던 마신이한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저의 재산과 와이프를 되찾아 주십시오. 하지만 마신이가 어쩐 일인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갖다가 거부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 후 장문상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일부 재산을 되찾아 온 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도 어떻게 되찾아 온 데 성공을 하는데 문제는 와이프를 되찾아 오는 과정에서 좀 와이프하고 신경전이 벌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내가 없는 사이에 집안 관리를 잘했어야지 어쩌다 일이 이 지경이 됐어. 그리고 또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당신이 태평천국에 쓸데없이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면서 서로 좀 옥신각신하면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 이후에 아내가 그만 화가 난 나머지 자결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장문상은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장문상은 곰곰이 생각해보죠. 내가 왜 이 지경이 되는가? 물론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자신이 태평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거기서부터 모든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태평천국에 안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근데 그 생각은 안 하고 뭐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다 누구 때문이다. 내가 처음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절강순무였던 마신이가 제대로 해결을 해줬다면은 일이 이 지경까지 안 갔을 텐데 이거 다 누구 때문이다. 마신이 때문이 아니냐라면서 일종의 피해망상에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과대망상이 피해망상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 피해망상이 꽤나 심했던 모양이에요. 자, 여기에 더해 과거 태평천국의 동료였던 수적들이 마신이 부대하고 전투에서 거의 괴멸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신이도 태평천국을 진압하는데 나름 기여를 했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문상은 자신의 옛 동료들, 즉 친구들의 원수다라고 또 이렇게 마신이를 그렇게 규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장문상이 어쨌든 태평천국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뭐 손씻고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수시로 관하에서 관치를 받았고 생업 종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았다. 뭐 전당포 같은 걸 차려보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마신이가 조직적으로 관의 힘을 동원해서 방해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장문상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문상이 마신에 대해서 원한을 키우는 계기가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혼자서 원한과 울분을 키워나가던 장문상. 결국 자신을 불행에 빠뜨린 마신이를 처단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문상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장문상이 스스로 범행 동기를 주장하면서 말한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상의 내용은 철저히 장문상의 자백에 기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죽은 사람이 말이 없잖아요. 이미 마신이가 죽었기 때문에 마신이한테 확인해보기가 힘들어요. 장문상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알고 있는 게 맞는 거냐? 그리고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냐?
장문상이 그런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는데 그때 그거 왜 거절을 했냐?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좀 마신이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좋겠는데 당사자가 줄 거 없잖아요. 그러니 둘의 관계가 정말로 어떠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이 때문에 당시 세간에는 수많은 썰들이 이제 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어떤 썰도 있었냐면 이런 썰도 있었어요. 장문상과 마신이가 의형제 사이였고 마신이가 먼저 장문상을 배신을 했다. 그래서 의리를 저버린 거에 대한 보복으로 장문상이 마신이를 처단한 것이다라는 뭐 그런 나름의 이제 소설틱한 풍문도 떠돌기도 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완벽한 느와르물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풍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영화 명장입니다. 이게 제목 때문에 참 낚시를 많이들 당하셨는데 이 영화 명장이 이한걸, 금성무, 유덕화 씨가 출연을 한 영화였는데 이 명장이라고 하니까 번역을 저렇게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착각을 했냐면 저도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저 세 사람이 이름이 없는 무명의 장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명장이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원 제목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한문을 봐야 되는데 제가 한문을 써놨죠 밑에다가. 이 명장이 정확하게는 뭐냐면은 일종의 각서, 맹세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의형제를 맺을 때 우리가 한날 한시에 죽겠다라고 그렇게 각서를 했다. 그때 이제 쓰는 명장이 바로 이 명장이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투명장이라고 불러야지 조금 더 이제 느낌이 와닿는데요. 수호지 같은 데 보면은 꽤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좀 제목 낚시가 심했는데 나름 태평천국 시대를 갖다 배경으로 했었고 이 마신이 피살 사건을 또 나름 이제 소재로 삼아가지고 나온 영화였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아무튼 청이 지방관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해당하는 양강총독이 백주 대낮에 그것도 병사들을 열병하는 가운데 일개 낭인한테 이렇게 피살을 당했다라는 사건은 청 조정에게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를 안겨다 주기에 아주 충분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장문상의 피해 망상에 의해 일어난 참사일 수도 있어요. 장문상의 증언대로라면 그렇게 가겠죠. 하지만 당시 세간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런 느와르몰스러운 설도 있었지만 또 이런 설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 설이 좀 더 현실적인데 이게 뭐냐면은 장문상의 배후에는 사실 누가 있었다. 이영장을 비롯한 한족 군벌들이 있었고 그들이 장문상을 사주를 해가지고 양강총독을 죽이게끔 했던 게 아니었냐.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뭐에 대한 메시지냐면은 우리 스승님인 증국본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만약에 증국본을 이 이상 건드려서 실각을 시킨다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걸? 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장강 이남은 한족 군벌들의 영역이고 여기서 제 아무리 청 조정이 신이면 받고 있는 관료가 온다 한들 이렇게 험악하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네 몸살이고 조심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었겠냐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나름 음모론이라면 음모론인데 하지만 이 마신이 암살 사건을 통해서 서태후와 만주 귀족들은 그야말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음모론이긴 해도 나름 신빙성 있는 음모론으로 여겼던 모양인데 결국 서태후는 여기서 한 발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국본을 지게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되 다시 양강총독에 부임을 시켜서 일단 마신이 피살 사건을 수습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됐다는 거죠. 이게 왜 한 발 양보를 한 거냐면요. 결국 이런 이야기예요. 증국본에 대한 정치 공세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 지게총독 자리에서 빼줄게.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너네 근거지인 장강 이남으로 돌아가라. 자, 그렇게 해서 장강 이남 지역을 다시 한족 군벌들에게 돌려줄 테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자 하면서 일종의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증국본이 양강총독으로 전임되면서 지게총독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그럼 이 자리는 또 누가 올 것이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증국본은 재빨리 선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인 이용장을 후임 지게총독으로 천거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나 대신에 내 제자를 지게 지역에 넣을 테니까 이러면은 당신들도 충분히 인지를 확보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이제 타협적인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용장은 야심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스승인 증국본이 그걸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증후권은 또 그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용장이 차라리 지게 지역으로 가가지고 더 큰 물에서 놀아가지고 더 크게 성장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체인지를 한 거죠. 자신은 양강총독으로 물러나오고 그리고 증후권의 뒤를 이어서 이용장이 지게 지역으로 간다. 이런 그림을 이제 증후권이 그렸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굉장히 훌륭한 그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로써 한족 군벌들은 지방의 최고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양강총독 플러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을 관할하는 지게총독까지 모조리 다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위세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텐진 교환으로 인해서 증후권이 대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 마시니 피살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호랑이 속으로 빠져나오게 된 증후권은 양강총독 자리로 돌아가서 마시니 피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맡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의 진짜 전모는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고 그냥 장문상의 증언대로 그걸 사실로 확정지어가지고 이것은 단순히 장문상의 피해망상으로 인해 일어난 엄청난 참사였다. 이런 식으로 귀결을 내리고 장문상을 능지처사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마시니 피살 사건은 세상에 안겨다준 충격에 비해서 그 결말이 다소 좀 이제 싱겁게 끝나버려요. 그냥 한 개인의 일탈이었다. 이걸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쉬웠는지 세간에서는 각종 온갖 종류의 소문들이 무성하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마시니 피살 사건은 청말의 4대 기안, 즉 기이한 사건 중에 하나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시 중국에서는요, 한족 군벌들의 위세가 계속 날로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중국 쪽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시 일본 신정부가 드디어 이제 승기를 잡았고 에도마코는 공식적으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셈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자, 보신 전쟁의 2라운드 과연 그것은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